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과거와 달라진 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에게 혼났다라고 했던 말을 이제는 부모님과 싸웠다라고 한다네요. 나 엄마한테 혼났어가 아니라 나 엄마랑 싸웠어. 과거와는 달리 부모와 자녀 사이가 수평적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씁쓸한 표현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러한데 반대로 부모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경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경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친밀함, 사랑한다는 말도 좋고요. 가끔은 존경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이런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수요일 어버이날 오전 9시 6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어디 가면은 그 부모님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낯간지러서 말은 못합니다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보다 저희 부모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근면 성실함이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서 온 거거든요. 따뜻한 말씀 오늘 좀 많이 나누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선물도 보내드릴 준비도 하고 오늘은 두 글자 혹은 뭐 세 글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분기 이것을 지급한 상장사가 13곳인데 그 금액이 4조 4,500억 원에 이릅니다. 2003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통적으로 이걸 실시해오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번 분기에만 주당 361원을 지급을 하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한 주당 500원을, 현대차도 2,000원씩을 결정을 했습니다. 기업이 일정 비율에 따라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뭐 두 글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뒤에 무슨 금 이렇게 해서 세 글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주식회사 특히 공모기업, 공개 모집한 기업이라면 주주들과 나눠야 하는 당연한 약속, 그걸 지켜야 하는 거죠. 주주들에게 돈을 받은 만큼 또 나중에 벌었을 때는 돌려줘야 하는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 보유액이 60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는요. 네, 오늘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일부 허용이 되는데요. 식품업계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을 홀로 맞는 독거노인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선화 님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참 우리를 많이 또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백상경 기자에게 먼저 갈게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자금,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데 그 추이를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외환 보유액은 4,132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한 달 전보다 약 60억 달러가 감소한 숫자고요. 이 감소한 것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방점은 결국 외환 시장 안정화 노력에 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는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풀었다는 의미고요. 올해 들어서 외환 보유액은 지금 미국 달러와 강세 속에서 환율이 올랐던
1, 2월에는 조금 감소를 하다가 3월에는 좀 반등을 기록했고 다시 이제 환율이 오르니까 감소세로 또 돌아섰습니다. 또 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3월 말에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외화로 된 예금들을 이렇게 한국은행에 맡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화 예수금들이 몰리면서 외환 보유액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3월 말이 끝나면서 다시 도로 가져가게 되면서 외환 보유액 감소에 영향을 좀 줬습니다. 뭐 참고로 이 자기 자본 비율이란 게 있는데 이 비율이 높아야 은행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담보를 할 수가 있어서요. 은행들이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이 외화로 된 예수금들을 이렇게 한은에 맡기는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오늘 한번 환율을 좀 봐야겠네요. 제가 체크를 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1350원대 내려왔었는데요. 네. 오늘은 1362원 정도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도 1380원대 뭐 70원대 지금은 50원대 60원대까지 조금 그래도 진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 외환 당국도 그렇고 중앙은행도 그렇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네, 당국에서는 조금 뭐 어쨌든 안정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국내 총생산 이 GDP의 25% 수준이고 이게 OECD 평균인 17.5%보다는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대응하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달러 강세가 당분간은 조금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 상황 자체를 좀 예의주시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강달러 때문에 아시아 전반의 이 경제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엔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사실은 지금 외환 보유액이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은에서도 이걸 좀 의식을 했는지 각종 지표들이 과거 위기보다는 좀 나은 수준이다라는 점도 어제 발표에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대비해서 뭐 단기 외채 규모가 한 2008년 말 금융 위기랑 비교했을 때는 뭐 크게 낮아진 상태고 대외 충격을 뭐 흡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산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네. 외부 충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이 환율에 대응하는 방식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대응하는 느낌들이 조금 다르신 거를 조금 나오는 보도들로 여러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핵심은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 외환 보유액에 변동을 주는 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네.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자체는 사실 IMF 때 그 트라우마에 가까운 그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좀 많이 채워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총알이 부족한 뭐 이런 상황까지는 잘 오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이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조금 뭐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외환 당국에서 이렇게 뭐 환율이 날뛰고 있을 때 좀 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들은 사실 누구나 알고는 있습니다. 뭐 개입을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알고도 좀 쉬쉬 넘어가는 게 좀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류가 좀 재미있는 게 지난번에 이제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엔화, 원화 뭐 이렇게 절하에 좀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공동으로 이 구두 개입을 한 적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전해드린 소식이기도 한데 그렇기도 했고 또 앞서서는 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달 초에 시장 개입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재가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매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거든요. ADB 그 현장에서 네. 이제 그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변동성이 커졌고 그 원인이 중동 쪽 전쟁에서 촉발이 된 것. 이라고 하면서 일본 엔화 가치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져서 속도 조절 차원에서 이 시장에 개입을 했다 이런 설명들을 했었는데 원래 한은이 이 사후적으로 분기별 순거래액을 발표하는 뭐 이런 형태로 이 외환 시장에 개입한 거를 이렇게 나중에 조금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분기별 순거래액이 줄었다라고 하면 한은이 보유했던 외화 준비금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사실상 시장 개입을 인정하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이걸 본인들이 개입했다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가 적극적인 대응에 좀 방점을 찍고 있고 앞으로도 좀 그럴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조금 더 적극적인 뭐 모습을 보이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환율 방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고 외환 당국이 신경 쓰는 건 높낮이라기보다 이제 속도죠. 네. 변동성 이건데
외환 당국이 개입을 했다라고 또 인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시장의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죠. 네. 그것 자체가 개입을 했다 인정하는 것 자체가 또 구두 개입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시장의 현황을 좀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건강기능식품을 원래 온라인으로 중고 장터에서 사고 파는 게 원래는 불법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부터는 이게 가능해진다고요? 네, 오늘부터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를 1년간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만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개인이 파는 건 불법이었죠. 근데 식약처가 이제 일부의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는 영리 목적의 판매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만 가능합니다. 또 횟수랑 금액 제한이 있는데 횟수는 10회. 그리고 누적 금액으로는 3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개공 상태여야 하고요. 제품 표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뭐 제품명이라든지 뭐 건강기능식품 도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고요. 네. 또 소비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또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해서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서 당근마켓 그리고 번개 장터 두 곳만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했고요. 업체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기간 동안에 이물, 변질, 뭐 이런 이상 사례 발생 현황 등을 토대로 해서 품질, 안전성 그리고 준법성에 대한 운영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제품의 안정성이라든지 뭐 소비자 보호, 유통 건정성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간 신중히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의 일시적이고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는 거래까지 제한하는 게 사실은 좀 소비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조언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국민 편의 그리고 자원 활용 측면에서 기대 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토를 시작하게 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물 받은 홍삼, 선물 받은 비타민 네. 안 먹을 때는 중고 장터에 이제 팔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1년 안에 어떤 한시적으로 해보는 거고 미개봉 상태, 그러니까 개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소비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조건들이 좀 까다롭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위생 관련 문제 또는 뭐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때 네. 소비자는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신고 요령 또는 처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은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국내에 반입된 해외 식품들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검사 이런 것들을 받아서 안정성을 확보한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만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1774님이 그 중고마켓에 건강식품 판매 장사꾼들이 넘쳐납니다. 이게 개인인지 업자인지 구분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라고. 근데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데 아이디별로 10회, 누적 금액으로는 3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네. 이것도 좀 허들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뭐라고 말해요? 일단 식품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제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기존 업체의 신뢰도를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가 2022년에 4조 원대로 이제 4년 사이 65%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추산한 시장 규모가 6조 2천억 원 정도라고 해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식품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의 모니터링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한된 인력으로 그 플랫폼의 사각지대를 노린 재판매 방금 그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업자라든지 불법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막고 있는 지금도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고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중고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거래로 인해서 유통된 불법 제품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서는 게시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무분별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유통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70-80명의 인력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홍삼이나 일부 식품 제약사에 치중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홍삼 그리고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판매량 비중에서 44%에 달하는데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사고 팔 수 있어서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식품도 사고 파는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왜 못 사고 팔게 하느냐 뭐 이런 반론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안정성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또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1년 한시적으로 네. 건강기능식품도 중고마켓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 자체만으로도 또 논쟁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선 사실상 물 건너갔네요. 네. 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 협의를 막판까지 계속 지속을 했지만 네.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는 이 보험료율 13%의 소득 대체율 45%,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험료율 13%의 소득 대체율을 43%로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이 소득 대체율 2%포인트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겁니다. 보험료율은 문자 그대로 이 소득에서 얼마를 가져갈지를 비율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를 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소득 대체율은 노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이 월 100만 원이고 소득 대체율이 43%면 우리가 이제 43만 원씩을 받게 되는 거고 45%면 45만 원씩을 받게 된다. 이런 계산인 거죠.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로 계속 9%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4%포인트 올린 13%로 하자라는 데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네. 의견이 같은데 소득 대체율은 이제 현재 40%인데 이걸 3%포인트 올릴 것이냐 5%포인트 올릴 것이냐 요걸 두고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소득 대체율 45%와 43%.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다 보니까 네. 임기 끝나가는 국회의원들보다는 네.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좀 넘겼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네. 근데 일단은 여야 모두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돈도 늘려야 한다라는 그 방향에는 어느 정도 일치가 된 거네요. 네, 이게 공론화 과정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컨센서스긴 한데요. 그 공론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우선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네. 소득 대체율은 50%로 높이자라는 내용이 1안이었고요. 네. 1번 안이 이랬다면 2번 안은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자. 그러니까 보험료율은 12%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자. 이런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근데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는 결국 이란 쪽에 조금은 더 무게가 실렸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국민들의 뜻이 담긴 방안이 1번 아니고 이 안에 이 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13%에 재정 안정이나 기업 부담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소득 대체율을 50보다는 한 5% 낮춰가지고 5%포인트 낮춰가지고 45%로 가자라는 입장이었고요. 여당의 입장은 결국 이 연금 개혁이란 게 이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축소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조를 그대로 두면 2055년이면 연금 기금이 소진이 돼 버리는데 이게 보험료율 13% 그리고 소득 대체율 45% 안으로 하면 8년이 연장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걸 43% 안으로 하면 9년이 연장이 된다. 1년이 연장이 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이 연금 개혁을 한 70년 이후에 재정을 보고 하는 건데 2090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지금 이 2%포인트 차이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수록 부담을 키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45%는 좀 어렵다. 43%로 하자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그 민주당에서는 이 2%포인트 차이가 지금 거의 17년 동안 이 연금 개혁안이 계속 공전을 했었는데 이걸 파탄을 낼 만큼 중요한 차이냐라고 뭐 좀 입장을 내놨고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마지막에 이 소득 대체율을 한 발씩 양보해서 44% 선에서 뭐 이렇게 합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뭐 민주당에서 이걸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로 이제 공이 넘어갔는데 또 요거는 안건을 또 어떻게 다시 마련을 하게 될지 네. 혹은 기존의 안 중에서 협의를 또 하게 협의를 될지 하게 이것도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네. 이 어버이날을 홀로 맞는 독거노인들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의 1인 세대가 1,004만여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세대 중에서 42%를 차지하는데 주목할 만한 거는 이 중에 60대 이상의 독거노인이 1인 세대의 주축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세대주가 1인 세대인 게 죄송합니다. 200만 명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60대가 186만 세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보통 저희가 가구라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을 같이 할 경우에 1가구로 집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부, 자녀 한 명이 3인 가구인데 만약에 이들이 주말 부부로 떨어져서 살고 자녀도 뭐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주소에 살 경우에는 1인 세대로는 이제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사는지를 따질 때는 1인 세대로 집계하는 게 1인 가구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그래도 잘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상황이 어떠한지 좀 따져봐야죠. 네, 좀 안타까운 건 독거노인의 자화상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뭐 화려한 싱글보다는 약간 우울한 말년 쪽에 가깝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은 2022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독거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157만 원. 그러니까 2명 이상 함께 사는 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375만 7천 원인데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거노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0%가 취업을 했는데 독거노인 가구는 40%만 취업을 했다고 해요. 또 취업을 한 그 질을 따져봤을 때도 동거노인의 취업 가구는 상용 근로자가 24% 그리고 임시 근로자가 22%였는데 반대로 그 독거노인 취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임시 노동자가 45% 그리고 상용 근로자는 11%에 불과해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취업의 양 그리고 질 양측 측면에서 모두 동거노인에 못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인 그리고 그 특히 독거노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1인 가구 대책의 초점이 여전히 젊은 층 중심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보건 복지 예산이 2014년에 6조 원에서 올해 25조 원으로 10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긴 했는데 액수는 늘었는데 전체 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이런 예산은 늘렸는데 노인 건강관리, 뭐 요양시설 확충 이런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사실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좀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그 전주 주말이나 이렇게 찾아뵙고 하잖아요. 어버이날이 평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버이날을 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긴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는 약 10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졌는데 그래서 국회에서도 사실 14차례나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번번이 무산이 됐던 건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선 후보 시절에 노인 복지 차원에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 이거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결국 철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카드를 꺼내면서 재차 화두로 올라섰는데 일단 여론도 나쁘진 않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스의 네이트 Q가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성인 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해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을 물었는데 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어버이날을 꼽았다고 합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이제 반발하는 움직임도 꾸준합니다. 일단 공공부문과 비교해서 민간부문 근로자는 온전히 휴일을 누릴 수 없어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요. 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이런 고민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5월 둘째 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게 좀 필요해 보이고 너무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먼 날 다 5월에 뭉쳐 있다 보니까 좀 4월, 5월, 6월로 좀 이렇게 안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처음에 그 어머니의 날로 시작했다가 72년이었대요. 어버이의 날로 이제 바꾼 것처럼 이거는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또 유연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시간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이것 받은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아마 4월에 입금이 좀 됐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주당 361원, SK하이닉스도 주당 300원을 책정을 했죠. 한 달간 분기마다 혹은 1년에 한 번 이걸 주는 시점은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이걸로만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분들도 있죠. 물론 뭐 안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그게 성장주여서 계속 투자가 필요한 기업이어서 이거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돈을 두둑히 쌓아놓고 있는데 대주주가 이걸 소액주주에게는 나누지 않겠다라고 해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것, 배분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 혹은 뭐 세 글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영사육사님은 이 주식을 모으고 있어요라고, 이걸 이제 세자로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얼마 전에 저희가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에 미국 이 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종순 님이 저는 아주 소에게 이걸 받으면 저희 집 치킨 파티해요. 사실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낙수 효과라는 것도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9161님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알게 된 지 한 달. 그동안 모르고 산 게 아쉬울 정도로 재밌어요. 잘 듣고 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0515님이 지금도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밤새 일하고 집에 갔는데 졸려서 성공예감 크게 틀어놓고 갑니다. 이것도 많아야 좋을 텐데라고 이제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0515님 버스 안에 계시나요? 아니, 운전하시면 이제 졸음 운전하시면 안 되는데 잠 깨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경험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걸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내가 받던 연금액이 줄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구조이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지 대전과기대 겸임교수인 한국연금개발원 금진호 연구위원과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시죠. 금진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진호입니다. 우선 이 기초연금이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기초연금은 그 개인의 부담 없이요 정부에서 지급되는 공적연금인데요.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이고요. 부부 가구는 53만 5,680원. 네, 이렇게 지급되니까요. 이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걸 또 연간으로 보면요. 단독 가구는 약 400만 원, 부부 가구는 670만 원 정도니까요. 노후 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것도 처음에 30만 원이었다가 33만 4,810원으로 이제 늘어난 거고요. 네, 아주 처음에는 20만 원부터 시작을 20만 원부터 시작을 했죠. 네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 헷갈리는 게
네. 받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젊은 세대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기초연금하고 노령연금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네, 그 노령연금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금액이 노령연금인데요. 이게 이제 기초연금과는 전혀 다른 연금인데 이 용어에 혼란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기초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법 시행 이전에는 이걸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초연금을 아직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초연금은 별도로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낸 금액에 따라서 그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받는 게 노령연금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기초적으로 주는 게 기초연금이고 소득 하위 70% 네네. 어르신에게. 근데 이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또 소득 기준이 있고 거기다가 집이나 재산까지 이게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70%를 지급하다 보니까요. 네. 이 70%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어떤 그 계산식이 있습니다. 네. 흔히 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인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매월 발생하는 소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기초연금은 이 70% 선정 기준을 매년 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인데요. 이거는 월 개인의 소득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합산한 그러한 소득 인정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자, 여기에는 이제 소득과 재산을 합하는 별도의 산출식이 있습니다. 이걸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여기에는 뭐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이런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 인정액이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워요. 복잡하다 그죠.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계산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그걸 가능한가 내가 불가능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복지로라는 사이트도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지만 네. 무조건 65세 되는 본인이 생일이 되신다면은 한 달 전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민센터 신청하면요, 당신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65세가 되면은 한 달 전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65세 생일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소득 하위 70% 맞으시네요. 아니면 소득 상위 30%시네요. 이거 알려준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거 다 계산해 보긴 참 복잡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이게 내 집이다. 그러면 이걸 소득으로 얼마나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기초연금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그냥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은 그냥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데요. 이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약 50%에서 60%에 해당됩니다.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변동성이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도 비례돼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탈락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이제 5억짜리 집이 만약에 서울에 계신다고 하면 이제 60%를 계산하면 시가표준액은 3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역별로 공제되는 일반 공제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좀 네. 복잡하죠. 이렇게 서울과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1억 3,500만 원을 떼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소득 인정액이 포함되는 계산액은 약 55만 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을 만약에 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65세 이상 되시면은 이 주택도 조금 이렇게 작은 평수로 이전하는 것도 좀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그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이제 공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 해 그 베이비 부모들이 약 80만 명이 은퇴를 하고 계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면은 소득이 없으니까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도시에 살다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제되는 금액이 줄어버려요. 지역별로 공제 금액을 보면요, 이 특별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이제 공제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 일반 공제 금액, 이 줄어드는 이 공제되는 금액이 줄다 보니까 내 소득 인정액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 기본재산의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서울에서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내가
전원 생활한다고 시골에 가면은 기초연금에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야, 복잡하네요. 이게 복잡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같은 금액 아파트라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다르고 지역별 네. 공제도 달라지고. 예, 달라지죠. 근데 이게 자가주택일 때도 그렇고 전세나 만약에 월세에 살고 있다. 근데 또 이게 전세도 웬만한 집값보다 비싼 전세에 또 사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전세나 월세 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세입자 경우가 있고 또 집주인의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네, 월세는 이제 지출 경비니까 관계가 없는데요. 만약에 1억 원이 내가 임차보증금, 전세금을 내고 살고 있다면 이거는 기초연금 재산소득 환산액에 이게 이제 포함을 이걸 잡혀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임대보증금은 내가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그냥 부채로 잡히고 월세는 또 소득으로 계산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개 부동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 주택연금은 이 기초연금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내가 받으면은 네. 주택연금액은 부채로 포함되니까요.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십니다. 아, 그러니까 어려우시죠? 주택을 그냥 소유하는 것보다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받으면 이거는 부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오히려 유리해진다. 네네. 이걸 많이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경우에도 이게 재산으로 그러니까 소득으로 또 환산이 돼가지고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한 얼마 정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원래 이제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를 하면은 이제 탈락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급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하고 이 자동차 가액을 받는데 네. 지금 현재 그 배기량 기준 3,000cc 기준은 요번에 폐지가 됐고요. 이 차량가액 4천만 원이 적용되고 있는데 4천만 원 이상인 차를 타면은 기초연금에는 자동으로 이제 탈락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전기차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타면 이제 국가 보조금도 있고 지자체 보조금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대략 한 1,000만 원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돌려받았으니까 이걸 빼고서 내가 자동차 가액으로 생각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보조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4천만 원이 넘으면은 기초연금은 탈락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4,500만 원짜리 차를 600만 원 보조금 받고 3,900만 원에 샀으니까 나 기초연금 받는데 문제 없겠지 했는데 기준은 그냥 차량 가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더 비싼데 그럼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거의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보셔야겠네 이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전기차가 이제 소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 가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어르신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제 뭐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악법 중에 악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은 상관관계가 전혀 다른 연금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재원에서 받잖아요. 네. 그런데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데 이 기초연금이 처음 탄생한 이제 2014년도를 보면요. 처음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전체 100%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예. 기초연금을 이제 막상 지급하려고 보니까 정부 재원이 이제 예산이 모자랐던 거죠. 그쵸.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70%로 대상자를 줄였고 여기에 이제 감액 제도를 적용해가지고 이 기초연금의 재원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70%만 유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을 많이 타는 사람은 기초연금에서 탈락된다거나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그런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결국은 재원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항상 대선이 있을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 또 40만 원 뭐 이런 공약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네. 결국은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또 이 문제로 귀결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특히 이달 들어서 기초연금이 줄거나 아니면 나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무슨 변화가 네. 있었습니까? 네, 이 기초연금이 줄거나 중단되는 분들은 4월과 10월에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기초연금은 해마다 이 상반기, 하반기, 4월과 10월에 기초연금 정기조사라는 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이 정기조사는요, 이 결과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이 수급자 변동 사항을 파악해가지고요, 즉시로 이제 그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조사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변동폭이 커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작년 경우에는 오히려 공시지가가 이제 마이너스 되는 바람에 이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좀 엉뚱한 부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금융자산에서 기초연금 감행이나 탈락세가 발생하는 요인들이 이제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금리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돈을 이제 우리 예금이나 적금에 이제 예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작년에 받으면은 그것이 지금 4월달에 조사되는 이 정기조사에 반영이 돼서 이제 기초연금이 줄거나 중단되는 분들이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잘 몰라서 이렇게 이제 중단되거나 탈락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렇죠. 내 재산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이자율이 네, 달라졌다고. 그렇습니다. 이야, 네. 이게 참 함정도 많고 따져볼 게 정말 많은 분야네요. 기초연금은 사실 조금 더 많이 다룰 것들이 많기는 한데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또 기회를 보겠습니다. 한국연금개발원 금진호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수 씨의 가석방 심사가 오늘 다시 열립니다. 앞서 최 씨는 모두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5월을 맞아 중대재해 위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5월로 5월에만 61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쇼핑몰에서 유명 상표 운동화를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추가 결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사기 의심 사례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1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사업권 강제 매각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대학내일 조사를 보니까요. 1020 10대와 20대가 70%는 부모와 친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인 알파 세대랑 또 30대 밀레니얼 부모는 공유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다라고 하는데요. 또 그 사이에 기업들이 마케팅적으로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트렌드를 배워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같은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생부터 24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이제 알파 세대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을 드렸고, 이게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이 세대가 가족 이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와 친하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픈 서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1020 응답자 절반 이상인 그 56% 정도가 이 부모님과 잘 통한다라고 알파 세대가 답변을 했고요. 네. 요게 이제 아무래도 감염병 기간이나 체험 학습이 좀 일반화되거나 이런 것처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그리고 요걸 즐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서 자녀와 부모가 이게 경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유튜브에 등장하거나 자녀 부모가 함께 어떤 쇼폼 콘텐츠를 만드는 게 대표적인 예시고요. 실제로 저희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알파 세대 못지않게 X세대 부모님들의 틱톡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요 부모님들의 대부분이 함께 촬영하는 사람으로 자녀를 꼽았습니다. X세대라고 하면 40대 중반, 그렇죠. 뭐 중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뜨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SNS나 검색창에 이제 아이들, 주말 나들이 같은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네. 놀랍게도 이제는 공원이나 놀이동산 못지않게 팝업 스토어가 많이 뜬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팝업 스토어라고 하면은 특정 테마가 딱 뜰 때 그렇죠. 짧은 하나의 순간에 상점을 짧은 순간 열어놓고
네, 한 달 하고 그냥 맞습니다. 문 닫고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은 그게 원래는 이제 MZ 세대 중심으로 이제 겨냥해서 팝업이 많이 열렸었는데 네. 이에 못지않게 이 알파 세대나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 팝업 스토어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방문객 수가 가장 많았던 팝업은 이 수원의 한 쇼핑몰에서 열렸던 게임 업체의 팝업이었는데요. 네. 대부분의 참여자가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고차 브랜드에서 생애 첫 내차 팔기 이벤트 요게 또 유행이었는데 아이들이 그 유아용 자동차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카트를 따라 놀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또 안 쓰는 유아용 자동차를 중고 거래로 또 팔 수 있는 가족형 팝업이 생겨서 굉장히 큰 이 인기를 얻었었는데 아이도 재밌고 또 부모님들은 사용하지 않은 장난감을 또 바꿀 수 있어서 부모님들한테 좋은 반응을 또 얻었었고요. 또 저희가 왜 이런 팝업들을 좋아하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터뷰한 분들 중에 한 아이 어머님께서는 그 요즘 유명한 장소들은 노키존이 많아서 사실 이제 가족 단위가 환대받는 느낌을 못 받는데 이런 가족 단위가 환대받는 느낌을 많이 받는 팝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시기도 했고 또 그 자녀들의 관심사를 좀 일찍 파악하기 위해서 체험학습이라든지 그 경험 투자의 비용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들의 그 양육 방식의 변화도 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대학내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여행이나 놀이 같은 다양한 취향과 체험 활동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항목이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체험, 네. 경험 거기에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자녀가 연예인 좋아한다고 하면 야, 그 연예인이 뭐 밥 먹여주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문화도 또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부모 요즘에는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그 K-팝이 알파 세대와 밀레니얼 부모님들의 어떤 공통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됐고요. 공통 분모가 된 지 오래됐고 자녀와 함께 콘서트를 간다든지 같은 아이돌 스타를 좋아한다든지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유튜브나 SNS에서 아마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0대가 주로 사용하는 틱톡을 보시면 엄마와 덕질 엄마가 덕후 같은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부모님들과 함께 그 아이돌 스타를 즐기는 컨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K-팝을 좀 자기 개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밀레니얼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자녀인 알파 세대가 방송 댄스를 배우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쇼폼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이런 모습을 촬영해 주는 분들이 친구가 아니라 대부분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자기 개발이냐 하실 텐데 요즘 방과 후 활동으로 방송 댄스를 배우는 곳들도 많고요. 그리고 재능이 있으면 학원까지 보내는데 유명한 곳은 이 대기 번호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 그 90년대 흔히 이제 학교 끝나고 피아노 미술학원 보내듯이 요즘에는 댄스 학원이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노래방을 노래 연습장이라고 부르는 데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댄스 연습장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이들이 시간당 얼마 내고 가서 막 유리 거울 쫙 많은 데서 이제 같이 춤추고 그것도 영상으로 찍고. 근데 이거를 이제 부모들이 지원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덕질, 이제 속된 말로 덕질이라고 네, 네. 하는데 이걸 부모들이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시겠지만 X세대 분들이나 밀레니얼 세대 분들은 어릴 적에 H.O.T나 G.O.D 같은 1세대, 2세대 아이돌을 적극적으로 좋아했던 세대들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른들의 걱정과는 좀 다르게 긍정적인 배움을 좀 많이 했던 세대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취미도 나쁘지 않고 도와주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팬클럽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회생활 배울 수도 있고 또 같이 배우고 이러면서 가족 친화적인 요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뭐 춤 같은 취미를 하나 배워두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또 실제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소통하는 수단으로서도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H.O.T, 잭스키스, G.O.D 좀 따라다녀 봤는데 네, 그게 꼭 그렇죠. 나쁜 건 아니더라.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네, 네. 공감한다. 그리고 2000년대 부모 그때 뭐 Y2K 밀레니얼 이런 거 그때 문화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이클이 흐른 거죠. 네, 네. 이게 또 새롭게 공감하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고요. 레트로 뭐 이제 복고 열풍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하는 캐릭터 같은 것들을 함께 즐기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른바 장수 캐릭터라고 불리는 캐릭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유행했던 슬램덩크가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인쇄 만화로 많이 봤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영화로 개봉하면서 자녀 세대가 부모님과 함께 덕질했다라는 Z세대나 알파 세대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90년대 감성의 홍콩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경삼림이랄지 화양연화랄지 뭐 이런 것들을 네.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Z세대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네. 헬로키티라는 또 유명한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이걸 만드는 산리오라는 브랜드에서 이 캐릭터 협업을 하면서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개가 넘었는데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엄마가 더 좋아하는 굿즈 뭐 이런 식의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수 캐릭터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같이 즐기고 있는 현상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서도 공감할 수 있는. 네. 저희는 지난 주말에 그 시스터 액트라는 90년대 초반 영화 네. 그리고 헬로우 고스트라고 하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영화를 아이들이랑 같이 봤는데 정말 옛날 영화네요. 공감할 포인트가 많이 생깁니다. 아. 야, 이것도 저도 이제 체감을 좀 했고요. 저희 세대는 비디오 테이프로 본 그쵸, 그런 그거였죠. 네. 근데 이제 만화에 한두 명이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돈을 또 아낌없이 쓰는 부모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또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 템포캣이라는 말을 청취자분들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집안의 모든 자원이 아이에게 집중된다라는 걸 뜻하는 템포캣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개의 주머니가 아이 하나를 기른다라는 뜻인데 사실 저도 이제 제 조카한테 일정 금액을 선물 사주는데 쓰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패션도 예외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부모들은 일찌감치 SNS를 접하면서 얼짱이 되는 법이라든지 이런 데 익숙했기 때문에 네. 부모가 자녀의 패션 스타일을 찍어서 올리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실제로 등원룩, 뭐 키즈 모델, 딸 코디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자녀 패션 코디가 굉장히 인기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본인이 힙하게 입었던 브랜드를 그 자녀분들에게 입히는 것도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족들과 함께 커플룩을 입히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유행이 되면서 최근에는 MZ 타겟의 패션 트렌드, 그 패션 브랜드들이 키즈 라인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 알파 세대 선호 브랜드를 물었을 때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된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도 좀 주목할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에 좋아했던 그 브랜드가 네네. 요즘에 또 다시 뜨는 것들도 생기고 맞습니다. 또 한 중2, 중3 정도 되면 또 부모랑 옷도 같이 입을 수 있는 그 정도 그렇죠. 체격이 요즘엔 돼요.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항상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애플이 최근에 너무 잠잠합니다. 특히 AI 개발 이런 데서 뒤처지면서 시가총액 순위도 밀리고 상대적으로 주가도 부진한데요. 과연 애플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송일아 기자와 함께 2부 때 자세히 한번 짚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